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는 제20차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만장일치 탄핵안 인용에 대해 촛불의 승리라면서 자축했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촛불 집회 참가자들의 환호성과 함께 폭죽이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제20차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본 집회 전부터 변장 퍼레이드를 펼치면서 열기를 더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 인용을 촛불의 승리로 선언하고 박 전 대통령 구속수사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퇴진 등을 촉구했습니다. 저녁 6시 반부터는 청와대와 총리 관저 인근 그리고 종로 일대를 거치는 경로로 나뉘어 행진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10월 말부터 5달 동안 계속된 촛불 집회는 촛불 승리 축하 콘서트를 끝으로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당초 우려됐던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과의 물리적 충돌은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최 측은 주말 촛불 집회를 마무리하되 세월호 참사 3주기 등 주요 사안이 있는 경우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태극기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 무효를 외치며 도심을 행진하기도 했지만 그제와 같은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과 서울광장 일대가 태극기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탄핵 선고 이후 첫 주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단체들은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대규모 태극기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의 가슴에는 법치주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검은색 근조 리본이 달렸습니다. 이 나라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죽었다! 다음에 우리의 목표를 말합시다. 제2의 건국 투쟁에 나가자! 나가자! 집회 참가자들은 을지로와 명동 등 서울 도심 일대를 가로지르는 행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주최 측은 탄핵 무효를 위한 국민저항본부를 발족하고 헌재의 탄핵 결정에 불복하는 국민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제 집회에서는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휘발유와 소화기를 뿌리며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어제 태극기 집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동생인 박근영 씨도 참석했습니다. 박근영 씨는 헌재 대통령 파면 결정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언니가 정치적인 타살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태극기 집회의 모습을 드러낸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 박 전 이사장은 집회 참석에 앞서 탄핵 반대 집회 도중 숨진 박 전 대통령 지지자의 분향소에 들렀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애국의 피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이사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예상치 못했다며 정당성이 부족한 정치적 타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을 이롭게 하는 사드 반대자들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오히려 내란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이사장은 언니인 박 전 대통령이 사저로 오면 만나볼 계획이라며 어린 시절 언니와 함께 보냈던 이야기를 꺼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태극기 집회에서 경찰 버스를 차벽에 밀어붙이다가 집회 참가자를 숨지게 했던 남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대형 스피커가 사람을 덮칠 줄은 몰랐다면서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그제 오후 서울 안국역사거리 태극기 집회 현장입니다. 차벽을 밀지 마십시오. 차벽을 절대 밀면 안 됩니다. 버스가 경찰 차벽에 마구 부딪히고 집회 단상에서는 차벽을 밀어붙이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버스 위에 탄 남성은 계속하라는 듯 연신 불끈 쥔 주먹을 앞으로 흔들어댑니다. 계속해서 버스가 부딪히자
차벽 뒤에 있던 대형 스피커가 조금씩 흔들거리더니 떨어져 아래에 있던 집회 참가자를 덮쳤습니다. 스피커에 깔린 72살 김모 씨는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경찰 버스를 빼앗아 차벽으로 몰아붙인 장본인인 65살 정모 씨는 어젯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버스를 몬 것은 맞지만 스피커를 떨어뜨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 버스를 부수고 취재진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등 격앙된 집회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는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폭력을 행사한 집회 참가자들을 추적해 엄정히 수사해 나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배정훈입니다. 파면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흘째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청와대 관저를 떠나서 삼성동 사저로 향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영구 기자, 청와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서 있는 이곳 청와대는 침통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시각 현재 청와대 관저에 머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로 충격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사흘째 어떤 메시지도 내놓지 않으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여러 가지로 충격을 받아서 마음을 추스리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는 것은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무게는 내일 쪽에 좀 더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삼성동 사저가 정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야간에 이동하면 경호가 쉽지 않다는 점, 박 전 대통령이 떠나기 전에 참모들과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려면 평일인 내일이 더 적합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입장이어서 오늘 관저를 떠나는 방안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갈 때 어떤 형식이 될지도 관심입니다. 정상적인 퇴임이 아니다 보니 간단하게 청와대 참모들과 인사를 나눈 뒤 경호원들과 함께 차량으로 청와대를 빠져나가 삼성동 사저로 향할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나가고 나면 청와대 참모들의 거취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청와대 주변에는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는 모습을 담으려는 취재진들이 이른 아침부터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4년 만에 돌아가는 집, 서울 삼성동 사저에서는 밤샘 보수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안명욱 기자, 그곳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청와대를 나와 이곳으로 거처를 옮겨야 하는데요. 지난 4년 동안 사실상 사저가 방치된 만큼 각종 보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어제부터 보일러, 장판, 인터넷 설치 등 내부 시설 공사가 이뤄졌고 이르면 오늘 작업이 종료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사저에 불이 들어오면서 작업은 이어졌는데요. 약 1시간 반 전 흰색 SUV 차량이 사저에 도착했고 방금 나갔는데 내부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인부들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와대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모습도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짐을 옮기고 경호 상황을 파악하려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사저 주변에 병력 약 20여 명을 배치해 만일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서울 삼성동에서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국 최측근인 최순실로 인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 씨로부터 시작된 대를 이은 40여 년의 인연은 결국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손흔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옆을 지키는 앳된 얼굴의 최순실. 유경수 여사가 서거한 직후 박 전 대통령은 최태민과 가까워지면서 그의 딸인 최순실과도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었습니다. 특히 1994년 최태민이 사망하면서 최순실은 박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살피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존재가 됩니다. 2014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구속됐던 박관천 전 경정이 최순실에 대해 박 대통령의 오장육부라고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박 전 대통령 자신도 인정합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그러나 오랜 기간 이어왔던 깊은 인연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으로 번지며 악연이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보낸 서면 진술에서 사심을 내비친 적 없어 믿음을 가졌는데 돌이켜보면 그런 믿음을 경계했어야 했다는 후회가 든다고 털어놓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법원은 최순실 씨가 지인과의 면회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항고를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접견이 허용되면 최 씨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김한중 기자입니다. 우울증이 있는데 외부에서 책도 전혀 못 받고 정말 살기 힘들다. 최순실 씨가 지난달 20일 재판에서 발언권을 얻어한 말입니다. 변호인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을 한탄한 겁니다. 실제로 최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밤 검찰에 긴급 체포된 이후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는데 넉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가족과 지인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는 최 씨가 접견으로 온 지인 등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접견 금지 조치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최 씨 측은 이런 조치가 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제약이라며 접견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이유 외에 최 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된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지금처럼 변호인의 다른 사람과 만남이 허용되지 않고 책과 같은 서류도 반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에 다시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이 헌법을 위반했다면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노태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는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박 전 대통령의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했습니다. 청와대 기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하도록 지시하고 묵인했으며 최 씨의 광고회사에 특혜를 주도록 한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통령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을 당할 수 있다는 법의 평등의 원칙을 선언한 거고. 헌재는 앞에서 거론된 탄핵 사유가 인정된 만큼 뇌물죄 등 형사법 위반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르, 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서의 대기업 강제 모금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것 등이 강요죄나 뇌물죄에 해당하는지는 여전히 검찰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5가지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파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비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노태환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시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장 조사할 수도 있지만 빨라진 대선 일정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는 등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봤습니다.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탄핵이 되면서 사실상 정답지를 받은 검찰이 대통령 수사 속도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당장 다음 주에라도 박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선거 중립성 논란 등을 고려해 수사 속도를 조절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롯데나 SK 등 대기업의 뇌물 공여 수사도 박 전 대통령과 연관돼 있어 당장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대선 전국과 상관이 없으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우병우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수 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무조건 발부될 것이라고 말한 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해석입니다. 그렇다고 대통령 수사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와 통신 기록 조회 등 증거 확보 수사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 심판 주문을 들었을 때 소름이 끼쳤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나지막하면서도 단호했던 목소리의 주인공이자 유일한 여성 재판관으로 역사적인 탄핵 심판을 이끌었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내일 퇴임합니다. 박호근 기자입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조금 떨리는 듯한 목소리의 이 주문이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파면시킨 탄핵 심판의 주역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내일 퇴임합니다. 재판관 8명 중 제일 어리고 사법연수원 기수도 늦지만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탄핵 심판을 이끌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인 이 대행은 판사 시절 많이 알려진 편은 아니었지만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되었는데 두 번째 여성 재판관으로 주목받을 만했지만 언론에 거의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 8명 중 유일한 여성인 이 대행은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좌장 역할을 맡은 뒤 출퇴근길에 카메라 플래시를 받았습니다. 지난 10일 선거 당일 깜빡 잊고 헤어롤 2개를 머리에 꽂은 채 출근해 더 유명해졌습니다. 내일 열릴 퇴임식에서 이 대행은 국론 통합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면 김희수 재판관이 당분간 7인 체제의 헌법재판소를 이끕니다. MBN 뉴스 박호근입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탄핵 직후 팽목항을 찾은 데 이어서 어제는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아직은 절반의 승리라면서 치유와 통합을 강조했지만 호남 일정이 유독 잦은 이유도 따로 있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탄핵 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치유와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절반의 승리입니다. 지금까지 국민들 상처, 분열, 갈등 이제 치유하고 마음들을 함께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남부터 방문한 것은 경선을 대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의 첫 번째 경선이 호남에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호남 홀대론에 따른 이른바 반문정서를 달래 확실한 승기를 잡겠다는 포석도 깔렸습니다. 대연정론을 주장해온 안희정 충남지사는 탄핵 불복 시민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공식 일정 없이 관사에 머물렀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지율 상승에 바탕이 된 촛불 집회를 다시 찾아 힘을 실어줬습니다.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일반 모든 국민들과 동일하게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고 구속될 사유가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구속해서 엄벌해야 합니다. 진보 진영의 지지를 받는 문 전 대표, 중도 보수층의 지지를 함께 받는 안 지사, 촛불광장에서 바람을 일으킨 이 시장 등 탄핵 이후 첫 주말부터 각 후보들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경선 준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뉴욕타임즈와 처음으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공식적인 미국 방문이 한 번도 없었던 문 전 대표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 미국 지도부와 미 지식인층을 향해 미국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가 한국의 대통령 탄핵으로 진보 진영의 재집권이 가능해졌다라는 제목으로 문 전 대표와의 인터뷰를 전했습니다. 신문은 문 전 대표를 진보 진영의 대선 주자로 소개하고 그가 한국의 보수 진영과 미국의 대북 강경책에 회의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인터뷰에서 미국을 친구로 거론하면서도 미국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왜 서둘러 추진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로 만들어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이슈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또 지난 10년간 보수 정권과 미국이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전 대표의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는 미국 지도부와 지식인층에 전하는 유력 대권주자로서의 첫 번째 발언이라 그 의미가 큽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 전 대표의 인터뷰에 대해 지금은 북한과 중국에 노라고 말해야 할 때라면서 또다시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편가르기식 발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MBN 뉴스 강호영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대표의 행보에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를 만난 김 전 대표가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접촉에 나섰습니다. 자연스럽게 개헌과 반문재인 연대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결별 선언을 한 김종인 전 대표가 이번엔 자유한국당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바른정당 대선 주자를 잇따라 만난 김 전 대표가 탈당 후 범보수 진영을 상대로 개헌연대를 추진하며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개헌이야 그분 계속해서 개헌 주장하시는 분이고 저도 여기 비상대책위원장 오기 전에도 개헌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특히 이 자리엔 남경필 경기지사와 가까운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며 개헌연대를 넘은 반문연대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한다 그런 걸로 연대가 이루어지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이 다 함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하지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 친박계와의 연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 반문연대의 실현 가능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면서 대선 정국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누가 대통령이 될까인데요. 탄핵 직후 실시한 MBN 긴급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경선에서 독주 양상을 보였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탄핵 전국 내내 지지율 1위를 달린 문재인 전 대표. 차기 대통령이 되기 위한 첫 관문은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통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실시한 MBN 긴급 여론조사에서는 순항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경선 참여 예상자 중 52.7%가 경선 1차 투표에서 문 전 대표를 지지한 겁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22.5%, 이재명 성남시장은 21.9%로 각각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두 사람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문 전 대표가 앞서는 결과입니다. 한 달 전 지지율보다도 1.9%포인트 상승해 실제 경선에서 과반으로 이어질 경우 1차 투표에서 대선 후보로 결정됩니다. 과반을 얻지 못할 경우 이루어지는 결선 투표 가상 대결에서도 크게 앞섰습니다. 현재 1, 2위를 달리는 문 전 대표는 63.8%를, 안 지사는 28.4%를 기록해 이 또한 문 전 대표가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한 달 전 13.5%포인트 차이보다도 확연히 더 늘어난 겁니다. 상대적으로 부동층에 해당하는 중도층이 안희정 지사에서 문재인 전 대표로 이동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그렇다면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제3지대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김 전 대표가 노리는 이 결집, 중도층에서조차도 부정적인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대세론을 굳혀가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항할 이른바 반문연대 후보 단일화에 대해 국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종인, 안철수, 유승민, 김무성 등이 연대한 단일 대선 후보 선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28%가 찬성, 56.7%가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반대 의견 내에서도 반대하는 편이라는 의견이 23.7%, 매우 반대 의견이 33%로 거부감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는 중도층을 중심으로 보수층까지 껴안는 세력 결집을 노리고 있지만 정작 중도층조차 호응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스스로를 중도 성향이라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찬성 의견은 30.9%인 반면 반대 의견은 57.2%에 달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응답자 가운데서도
반대 의견이 45.8%로 38.4%의 찬성 의견을 앞섰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지지자들은 단일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아 대선 주자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이렇듯 탄핵 선고 이후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으로 돌입하면서 대권을 향한 주자들의 발걸음도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분위기와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지율 1위의 유력 대권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탄핵 이후 전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힙니다. 오전 11시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우리 사회가 치유와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힐 예정인데요. 평화적인 촛불 집회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통합의 과정 속에서 적폐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오늘까지 공식 일정 없이 전국 구상에 몰두합니다. 안 지사는 탄핵 심판일부터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 없이 도정에 집중해왔습니다. 한편 어제 광화문으로 향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은 오늘 가계부채 공약을 발표하며 적극적 행보를 이어나갑니다. 국민의당 후보들은 별다른 일정 없이 조용히 주말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국민주권시대 선포식과 대선 승리를 위한 워크숍을 열고 대권 행보에 박차를 가합니다. 범여권에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정운찬 전 총리와 기자회견을 열고 유승민 의원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하는 등 젠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아마도 본선만큼 치열할 걸로 예상되는데 2차 선거인단 모집이 곧 시작되죠? 언제부터인가요? 네, 민주당은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오는 21일 저녁 6시까지 열흘 동안 2차 선거인단을 모집합니다. 경선이 본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한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선거인단이 추가로 합류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앞서 지난달 15일부터 3주가량 진행된 1차 모집에서는 163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양승조 민주당 중앙선관위 부위원장이 최소 220만 명은 넘을 것이라고 예상한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당을 통해서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선언하면서 조기 대선 레이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대선은 탄핵 전부터 이어진 문재인 대세론이 굳어질지 관심사가 옮겨지면서 대선판이 출렁일지 예측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본격화한 장미 대선의 관전 포인트를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엇보다 관심은 사실상 본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무난히 승기를 잡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지만 2위 주자들의 뒤집기 시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측은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지켜온 대연정이 탄핵 이후 제대로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천만의 대통령을 외치며 통합을 강조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적폐청산 등 개혁을 강조하며 확실한 내 편의 지지를 끌어올려 경선의 벽을 넘겠다는 전략입니다.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를 중심으로 중도 보수 단일 후보가 탄생할지도 관심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물론 민주당 비문과 자유한국당 비박 일부가 참여해 개헌을 매개로 통합을 이룬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 절반의 유권자를 흡수한다면 판을 흔들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돌발 변수는 대선 후보자나 측근의 말실수입니다. 정동영 의원은 17대 대선에서 노인 비하 발언으로 된서리를 맞았고 초박빙이던 2014년 서울시장 선거에선 아들이 SNS에 남긴 국민 폄하글이 정몽준 전 의원에게 악재가 됐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준비를 마쳤으며 그 폭발력은 5차 때의 14배에 이를 것이라는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만약 이 전망대로 핵실험이 진행되면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모습을 찍은 위성 사진입니다. 38로스는 사진 분석 결과 북쪽 갱도의 입구에서 상당한 규모의 굴착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2번 갱도로 불리는 이 북쪽 갱도는 과거 4차례나 핵실험이 진행됐던 풍계리의 핵심 갱도입니다. 대규모 굴착 작업 때문인지 핵실험장 주변 암석 잔해 무더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38로스는 북한이 굴착하는 양을 볼 때 다가올 6차 핵실험의 폭발력은 28만 2천 톤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대로 이루어진다면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 때의 추정 폭발력인 2만 톤의 14배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핵실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과 정부도 북한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고 풍계리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핵실험 준비 동향과 관련해서는 북측은 혹시라도 최고 지도자의 지시만 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핵실험 날짜는 105주년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과 85주년 인민군 창건일인 4월 25일 즈음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김정남 피살 사건 한 달여 만인 그제 김정남의 신원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죠. 경찰은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않았는데 김정남 얼굴에 점 21개가 중요한 근거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추성남 기자입니다. 김정남 피살 사건 한 달여 만에 시신의 신원이 김정남이라고 밝힌 말레이시아 경찰. Confirming that the body which earlier on known as Kim Chol has been confirmed to be Kim Jong-nam. 하지만 신원 확인 방법과 가족의 DNA 검사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이 김정남 얼굴의 점 21개가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현지 법의학 전문가들이 시신 얼굴에 난 점의 개수와 위치를 김정남의 공식 사진과 대조했다는 겁니다. 김정남은 왼쪽 눈 주변과 입술 오른쪽 등에 총 21개의 점이 있는데 시신 얼굴에 난 점의 위치와 형태가 거의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적으로 점은 신원 파악의 2차 증거로 사용되지만 점이 난 위치가 다수 일치해 확정적인 증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정남의 공식 사진을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말레이시아 당국은 시신을 인수할 가족이 나오지 않으면 타국으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에 매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중국 여행사들이 오는 15일부터 한국 여행 업무를 중단할 거라는 관측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그동안 부인을 해왔었는데요. 16일 이후 항공기와 크루즈선 일정이 속속 취소되는 가운데 어제 제주도에 도착한 크루즈선 승객 3,400여 명은 상륙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중국 크루즈선이 자주 찾는 제주항 국제여객선 터미널입니다. 승객으로 붐볐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썰렁함만 가득합니다. 어제 제주도에 도착한 크루즈선의 유커 3,400명은 배에서 아예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눈치를 본 것 같아요. 중국 기업이. 이게 와서 바로 전에 결정돼 버리니까 선사도 막 당황해가지고. 올해 제주항에는 중국 크루즈선이 530회 찾을 예정이었지만 오는 15일 이후에 예정된 420회는 모두 취소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90%가 중국계 크루즈 여객이다 보니까 타기 운영에 차질이 있어요. 유커의 발길이 끊기면서 제주항의 수입은 애초 예상치의 12%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제 뒤로는 면세점을 새로 짓는 공사가 한창인데요.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완공돼도 영업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항공업계도 비상입니다. 당장 유커들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통한 항공편 예약이 지난해와 비교해 10%가량 떨어졌습니다. 16일부터 사실상 유커 관광절벽이 시작될 거란 우려 속에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관광 거부에 이어서 사드 반대를 외치는 중국 초등학생들까지 등장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세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중국의 한 초등학교. 한자리에 모인 어린이들이 주먹진 손을 내지르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앳된 목소리로 쏟아내는 말은 모두 정치적인 구호들입니다. 중국을 사랑한다는 구호까지 등장하는 이 영상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올라온 뒤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롯데 관련 교육이 한창입니다. 롯데가 만든 과자 소비를 줄여야 한다면서 맞춤형으로 학생들에게 롯데 불매를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어린이까지 동원된 사드 보복에 대해 적절한 애국주의 교육이라는 주장에서부터 어린이들에게 지나친 세뇌 교육을 하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중국 내 의견도 분분합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 롯데 관련 집회를 해산시키는 등 보복 수위에 대한 조절을 하고 있지만 이미 민간으로 퍼진 반한 감정은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어젯밤 서울 대림동에 있는 한 상가 건물에서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반경 40m 주변 건물들 창문이 파손되고 엄청난 굉음과 일시정전으로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요란한 비상벨 소리와 함께 건물 안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서울 대림동의 한 복합상가 건물에서 가스가 폭발하며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일대 도로는 모두 엉망이 됐고 폭발의 규모를 보여주듯 이렇게 맞은편 건물 창문까지 모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위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주변 시민들은 폭발로 인한 굉음과 일시적인 정전으로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번진 게 불이 한번 딱 꺼졌다가 켜지면서 아주 굉음이 들리는데 몇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여기 나를 위로 서갖고 전부 다 전쟁 나는 사람들 마냥 난리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1층 목재 판매소에 있던 부탄가스 난로에서 폭발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부를 1차 감식을 하니까 거기에 현재 부탄가스 난로 5kg짜리가 있는데 그게 정확한 그 폭발 원인들은 더 감식이 필요합니다. 불은 3시간 40분 만인 오전 2시 20분에야 완전히 진압됐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심야 시간 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서 한 5층 건물 옥상으로 도망쳤습니다. 가까이 오면 뛰어내리겠다고 위협하던 이 남성. 무려 10시간을 넘게 버틴 끝에야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시간 경기도 김포의 한 신축 건물 공사장. 한 남성이 5층 난간에 아슬아슬 매달려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사고에 대비해 에어매트를 깔아보지만 철제 파이프를 탄 남성은 이리저리 계속 움직입니다. 한 여성을 성추행한 48살 남모 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건물 옥상 위로 올라가 대치 중인 모습입니다. 이곳 건물에 올라오면 뛰어내리겠다고 경찰을 협박한 남 씨는 무려 10시간이 넘는 줄다리기 끝에 결국 붙잡혔습니다. 거기서 계속 서로 얘기를 하다가 서로 이제 시계냐고 아줌마 잡고 왔다 갔다 하다가 계속 그 시간 가지고 있었으니까 결국은 이제 서로 지금 붙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남 씨는 어제 새벽 1시쯤 서울에서 김포로 오는 광역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의 치마 위에 손을 올려 성추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친구가 성추행범 잡고 있다고 데려가라 그런데 이제 경찰 가니까 거절한 거죠. 경찰은 남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어제 오전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 조성을 반대하는 학생들과 직원들 간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본관을 점거한 학생들을 기습적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학생 2명이 구급차에 실려가는 등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보도에 박수진 기자입니다.
학생 수십 명과 학생들을 끌어내려는 사람들이 한데 뒤엉켜 있습니다. 다쳐요. 다리 다쳐요. 153일째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있던 학생 수십 명을 직원 400여 명이 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은 본관으로 재진입하려 시도했지만 직원들은 소화전으로 물을 뿌리며 막았고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그 가구가 파손이 되면서 가구 조각 때문에 이제 그걸 밟으신 분들은 발이나 다리 쪽에 부상을 많이 입으셨고, 그리고 이제 뭐 학생 한 명은 그 기절을 하셔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 가시기도 하셨죠. 서울대생들의 본관 점거 농성은 학교 측이 시흥 캠퍼스 조성을 본격화한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습니다. 학교가 학생들의 동의도 없이 기업의 후원을 받아 시흥 캠퍼스를 조성하려는 것은 대학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학교 측은 미리 통보한 이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마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사를 한다고 저희가 학생들한테 통보를 오래전에 했고요. 8일 날 제가 알기로는 메일과 문자 또 학생들한테 다 통보를 했고, 150일이 넘게 계속되어 온 갈등이 최고점을 찍으며 학교 측과 학생 측의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수진입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인용이 음원 순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0년 전의 노래가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4개월 뒤에 나온 걸그룹 걸스데이의 여자 대통령이란 곡입니다. 4년 전 노래지만 탄핵 영향으로 음원 순위가 급상승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는 10년 전 노래지만 음원 순위 2위에 올라 화제를 모았습니다. 다시 만난 세계는 지난해 이화여대생들이 미래라이프대학 설립 추진에 반발해 본관 점거 농성을 벌이던 중 부른 적이 있는데 이번 촛불 집회를 통해 신세대 민중가요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3위는 콜드플레이의 비바라 비다. 앨범 표지로 알 수 있듯이 프랑스 혁명에서 영감을 받은 곡인데 촛불 집회를 시민혁명으로 부르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듯 팝송으로는 이례적으로 음원 순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분노한 민중의 노래로 불리는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노래도 다시 주목받는 등 탄핵 여파가 음원 순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국내 정치권 현안에 대해서 두 분의 원로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교수 그리고 고영신 한양대 교수 함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통령 탄핵 이야기 그리고 이 탄핵이 정치권 특히 차기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흘 전이죠. 금요일에 이제 탄핵 심판 생방송으로 아마 두 분 모두 보셨을 텐데 지금 3일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전 대통령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별다른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왜 지금까지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었을까? 좀 제 개인적으로는 유감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개인적으로 본인이 순수하게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고 또 설사 밑에 사람들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적인 개입한 게 아니고 불찰, 말하자면은 그걸 좀 잘 간수를 하지 못했다. 그런 정도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탄핵에 특히 8대0 만장일치 결과에 나온 데 대해서 심대한 심적인 충격을 받았고 그것을 좀 추스리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이러한 탄핵 결과에 대해서 심적으로 마음으로 완전히 승복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닌가. 꼭 불복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흔쾌히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생각하더라도 당연히 탄핵 그 결과가 나왔으면 청와대를 떠날 거고 그 떠나면서 본인이 그 헌재 마지막 그 최종 변론에 냈던 것처럼 이런 분열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처럼 국민들한테 승복하고
또 앞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좀 화합하고 통합해달라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만간 뭐 청와대를 떠난다고 하니까 떠나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가 사실은 궁금합니다. 예, 고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일단 아직은 박 전 대통령이 승복이 안 돼서 별다른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마 박근혜 대통령, 우리 국민 모두가 그렇지만 우리 헌정사상 최소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모두가 뭐 어떤 성격이든 간에 충격은 엄청스레 받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도 마찬가지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요구했던 측도 이제 실제로 탄핵이 되니까 현직 대통령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퇴임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충격은 국민 모두가 같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아마 정말 이제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상을 못한 이유는 자기는 떳떳하다는 생각 때문에도 그랬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아마 주변에서 이 참모들이 기각적으로 계속 이제 희망을 불어넣어준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상 탄핵이 결정됐을 순간에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기다렸던 듯이 국민에 대해서 어떤 의사를 표명한다면 자신으로서는 표명할 수 있는 게 하나겠죠. 나는 이해를 못하겠든지.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러분 기꺼이 승복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왔다면 아니 저 사람 이미 그 점을 각오하고 있었잖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는 할 수 없었을 거고 그다음에 또 그럼 하루쯤 지나서라도 이제 마음을 정리해서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곧 나가야 된단 말이죠. 청와대에서. 그럼 떠날 때 또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충분히 이 준비를 해가지고 나갈 때 이제 청와대를 떠나면서 자신의 이제 소회도 밝혀야 되고 이 탄핵 심판에 대한 자신의 입장도 밝혀야 될 거고 그다음에서 국민에 대해서 지금 고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이제 국민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했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대통령으로서 있으면서 여하튼 이런 사태에 이런 데 대해서는 국민한테 유감이라든지 사과의 뜻도 또 표명해야 되니까 아마 그 점에서 국민들은 특히 이제 탄핵을 요구했던 측에서는 왜 빨리 사과 안 하느냐 이러겠지만은 아마 대통령으로서 그런 측면이 있을 거고요. 불복을 하느냐 승복하느냐 이건 사실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전직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10일 날 11시 21분을 기해서 이미 대통령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승복하고 말고 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점에서는 탄핵을 요구하셨던 분들이 저 사람 승복 안 하면 무슨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마 청와대를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청와대를 떠나면서 아마 자신의 입장을 밝힐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잠깐 좀 추가를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 건 2007년 경선 때입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과 아주 치열한 경선을 벌였는데 당내 선거에서는 이겼어요. 근데 여론조사에 제가 꽉 패배를 했는데 그때 깨끗한 승복을 했거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그 당시에 엄청난 그 박수를 받았습니다. 패배하고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실의 법정에서는 탄핵을 받았습니다. 그걸 인정해요. 그러나 역사의 법정은 다시 남아있는 겁니다. 역사의 평가, 늘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분들 나는 역사를 보고 국정을 수행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되기 전 과정. 말하자면 정정당당하게 적법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됐느냐. 두째,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훌륭한 역할을 수행했느냐. 또 두 번째, 세 번째, 대통령 퇴직 이후 과정. 이 세 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대통령 재직 시에 일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퇴임 후에 아주 평가받는 분들 많이 그 대표적인 분이 미국의 카터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은 역사의 법정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 점을 생각하고 깨끗이 승복하면서 대통령으로서 품위와 품격 대통령으로서 어떤 절제된 모습 이런 것들 본인이 늘 주장했던 법과 원칙과 신뢰의 정치 이걸 보여주는 것이 말하자면 퇴임 후에 다시 박근혜가 살아날 수 있는 역사의 법정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박근혜 대통령이 넓은 그런 인식과 아량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하니까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게 뭐냐면 2007년도에 그때는 그 정말 깨끗한 승복에 대해서 칼럼까지 써가지고 신문에 칼럼까지 써가면서 박수를 보냈는데
당시에는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한쪽에는 패배할 경우, 한쪽에는 자기가 이길 경우 양쪽에 이제 수락 연설이라든가 아니면 이쪽에서 승복 연설을 넣어놓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꺼내가지고 깨끗한 승복을 말할 수 있었는데 이번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자신은 이 탄핵이 될 거라는 예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반사적으로 여러분 저는 승복하겠습니다 이랬다면 오히려 저 사람 말이지 속으로는 뻔히 승복할 탄핵 당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면서 그렇게 버텼냐. 그러니까 지지자들로부터 역효과가 날 수 있고. 지지자들이 아니라 또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탄핵을 요구했던 측에서도 자신의 죄를 뻔히 알면서 저랬냐. 이런 또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사적으로 그렇게 자기의 소회라든지 입장을 밝힐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당장의 불복의 의미는 아닐 것이다. 또 불복의 의미는 불복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 대통령이 만약 지금 나는 불복합니다 이래 됐을 때는 그럼 대통령을 지금까지 지지했던 분들이 아까 고 교수님 말씀 정말 잘하셨는데 그 깨끗하고 그냥 원칙 또 법치 이것을 계속 주장해 오셨던 분이 이제 우리 법적 절차에 따라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이끌었던 대통령으로서 그 자체를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지지자들로부터 그 신뢰도 잃는 게 되니까 참 고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훗날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 내가 다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 정치적으로 그걸 생각한다면 오늘은 내 자신의 어떤 입장,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는 아마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태극기 집회 탄핵을 반대하던 쪽에서는 불복의 움직임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건 반대 측 입장을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침묵을 하면서 은근히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오해를 받기에 아주 십상이죠. 대통령이 그런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 대통령은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도 국정원 대선 개입이라는 아주 불명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정원장이 사법 처리를 받았어요. 그 문제로. 지금 재직 과정에서 탄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퇴임 후에 그 여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 그게 100%는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전혀 이 탄핵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예상을 못했다? 애들입니까? 바보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왜? 여론조사 결과는 한결같이 8대2 정도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5, 6%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백히 탄핵의 결과가 나오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그에 따라서 본인도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할 건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탄핵의 결과가 나왔을 때 인용의 결과, 기각의 결과가 나왔을 때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개인이 살아가는 데 대해서도 최악의 경우가 나왔을 때, 최선의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중대한 어떤 일들을 앞두고 있을 때는 그걸 다 고려하면서 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평범한 사인들도. 그런데 대통령이 아무런 대비를 안 하고 나는 100% 기각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아무런 대비를 안 했다? 그것 자체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고 설사 본인이 그렇게 대비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동안에도 늘 받아온 게 지난 이 탄핵의 가장 핵심 어떤 그 원인이 됐다 한다면은 뭔 원인은 바로 4.13 총선입니다. 4.13 총선 때 이항구 그 공천위원장을 앞세워서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공천들을 했고 그 공천을 뭐라고 평가를 했습니까?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저런 무리한 공천을 한다는 것이 모든 국민들이 다 평가를 하고 있었던 거고 그것이 여소야대를 이뤘고 그래서 지금 탄핵까지 온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원인을 따지면은 그러한 결과를 빚었기 때문에 지금 퇴임 후에도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생각한다. 또 자기들의 태극기 집회에 나오신 분들의 그런 힘을 모아갖고 내가 앞으로 뭔가 뒤집기를 해야지.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정치사에도 많은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정치적 영향을 꿈꾸면서 무슨 사전에 무슨 이런저런 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고 외국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그 많은 제왕들이 명멸했습니다만 물러나서 무슨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마음을 탁 내려놓고 지금 태극기 집회에 나오신 분들도 고맙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주고 그러나 이제는 그 열정을 이제 또 대선이 이루어지고 대선 과정에 들어가고 또 우리나라는 앞으로 전진해야 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열정들을 쏟아달라고 이렇게 대통령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고 본인도 국가와 결혼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가라는 게 뭡니까? 영속하는 거예요. 자기 뭐 일생에 자기 어떤 정치적 그런 영향력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은 영속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네. 고 교수님 말씀대로 아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대응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앞으로도 법적으로 아주 치열한 다툼이 또 예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계속 수사를 받을 테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고 교수님 말씀에 만약 또 다른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이 여론조사가 그 80%가 나왔을 수 있어요. 근데 여론조사 그때 당시에 그 여론의 동향에 따라서 대통령의 지위라든지 이것이 좌우된다면 이것은 사실 대의민주정치 원칙하고는 다른 거예요. 원리하고는. 대의민주정치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숙고민주주의라는 얘기예요. 과거의 직접 민주정치하고 다른 이유가 국민의 대의원을 통해서 일정 기간의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서 임기를 보장하면서 정치를 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아주 숙고해서 그렇게 하자는 그런 의미인데 그때 여론에 따라서 만약에 대통령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그때 물러나야 된다 이러면 임기제가 의미가 없고 정기적인 선거제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대의민주정치의 원리 자체가 부인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비난은 받아도 마땅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이유가 된다고 말은 할 수 없는 거고 그 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 대통령이 왜 80%나 그렇게 하는데 왜 물러날 그 각오를 안 하고 자기가 옳다고 끝까지 주장했냐 이렇게 말하면 비난할 수 있는 이유는 되지만요. 만약에 대통령이 그랬다면 저 사람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신뢰하지 못했으면서 끝까지 버텼느냐 이런 국민적인 그 지탄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에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저분은 그래도 끝까지 자기 신뢰는 있었구나 이 점을 인식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반사적으로 자기가 뭐 승복한다든지 미안하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좀 무게 있는 그러면서 더 진중한 대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뭐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대국민 담화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뷰라든지 한마디에 굉장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라도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든 입장을 발표할 때 이제 수사도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인의 의혹을 일체 부인하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일정 부분이라도 좀 헌재의 결과를 인정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고 교수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의 오해가 있다면 무능하니까 지지율이 낮으니까 대통령보다 물러가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어떤 비난과 판단의 대상인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보다 이야기하는 그 지지율이라든가 여론조사 결과는 그 이전에 이미 탄핵이라는 법적 그런 절차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그것의 탄핵에 대한 지지율이라든가 본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대비를 하고 어떤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인간으로서 해야 할 보통 사람들은 해야 할 그런 어떤 지적가 아니냐 그 얘기지. 무능하니까 뭐 여론조사가 낮으니까 물러가라 한다면 그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대의민주주의 아니죠. 지금은 탄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앞으로 이제 검찰로 모든 그 수사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특검은 끝났고 거기에 뭐 3만 쪽인가 어마어마한 10만 쪽인가 되는 그런 수사 결과가 넘어갔고 이제 앞으로 검찰에서 해야 할 수사의 핵심은 역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리라고 보는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자기로서 최대한 변호를 하고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부인하고 누가 그걸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냥 사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무슨 잡범이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전직 대통령에 걸맞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받으라는 것이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이 있는 대로
본인이 설사 이런 것은 내가 아직 미처 그런 조사 과정이라든가 또 검찰이 수사를 할 경우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깨닫지를 못했다 했지. 아, 그것이 그렇게 됐느냐. 그건 내가 잘못이다. 이렇게 떳떳하게 받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달라는 것이다. 이번에 헌재에서의 결정문도 뭐가 있었습니까? 그동안 검찰이라든가 특검 수사를 여러 차례 받겠다고 국민들한테 공언을 한 겁니다. 공언. 그런데 대통령이 그거 공언을 지켰습니까? 그걸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 배반이다. 대통령으로서 신뢰 위반이라는 것을 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대통령은 일반 국민이라든가 그 밑에 있는 보통 공직자하고 다른 위치에 있는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헌재도 상당히 엄한 그런 그 질책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검찰도 결국은 국민을 대신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무슨 검찰이라는 게 별도 무슨 권한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 체제 내에서 공적 조직으로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다고 봐야 한다면은 대통령으로서 공정하고 떳떳하게 자기 일을 밝혔으면 좋겠고 기왕이면은 앞으로 메시지를 내신다고 한다면은 국민 전체가 좀 단합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길로 나가달라. 뭐 구체적으로 자기의 어떤 뭐 과오라든가 그런 건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국민들이 보더라도 역시 대통령은 대통령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메시지를 내주는 것이 본인이 퇴임 이후에도 정말 박근혜가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죠. 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이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검찰이 부르면 이제 바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좀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불소추, 그 형사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재임 중에만 하나거든. 저분이 지금 만약에 형사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저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 탄핵 소추를 안 받았으면 다만 그 1년 늦어질 뿐이지 그때 가면 결국은 저 형사소추를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혐의가 제시됐고 검찰에서 그것은 뭐 여러 가지 혐의를 이미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기소 안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아마 이제 다만 그동안에 충분히 검찰 나름대로는 또 특검 나름대로는 박근혜 대통령 그 자기들은 공범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피의 사실에 대해서 아마 혐의를 많이들 이제 자기들 검찰 나름대로는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가 왜 필요하냐? 이제 본인한테 확인해야죠.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역시 또 수사 그 과정이라든지 거기 또 수사 결과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정당성이라든지 이것을 입증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대통령을 직접 이제 하는 겁니다.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수사를 가지고 본인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통령이 결국은 아마 제 생각에도 중앙지검에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문제는 이거죠. 지금 이제 바로 대선 국면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모든 어떤 후보자든 어떤 정당이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이 직접 그 포토라인에 서고 말이죠. 거기다가 또 잡혀가고 만약에 그래 되면 대통령이 거기서 또 눈물을 흘리고 특히 여성 대통령이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마 어떤 후보한테도 거의 유리하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지금 뭐 선두를 달린다는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서 야권의 유력 이 후보들한 주자들한테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국민들 정서상에 이 대통령에 대한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자기들 선거운동에도 상당히 역효과를 낼 거란 말이죠. 네. 그 점에서 보면 아마 야당이나 여당이나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강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검찰이야 물론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걸 김수남 총장도 지금 계속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것을 전체 정치권의 입장을 도외시하고 바로 그렇게 강행한다. 이건 좀 생각이 어려울 테니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 수사의 강도라든지 그 시기라든지 이런 게 어쩔 수 없이 좀 늦춰지고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입니다. 60일 안에 이제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만약에 검찰이 수사 속도를 늦췄다가 이 수사가
후보자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것도 좀 부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면 이제 부담이 되지만 어차피 네. 지금부터 만약에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는 것이 그 정권이 부담이 된다는 말은 현 정권에서 그러면 황교안 권한 대행 체제 안에서 유죄를 선고해 감옥에 넣으라는 그런 말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이 선거 국면에서 과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제는 뭐 여야가 없지만은 현재 그 문재인 전 대표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뭐 국민의당이라든지 또 뭐 바른정당 이런 측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분들이 꺼리고 차라리 다음 정권에 가면 이제 뭐 오히려 그 정부를 새로 시작할 때 그게 이제 그런 뭐 어떤 역효과를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전직 대통령을 굳이 감옥에 넣어가지고 옛날에 무슨 뭐 독재자 이렇게 무슨 쿠데타를 일으켰고 국가 반란을 내란을 일으켰고 한 그런 분들의 경우에 준해서 이분을 굳이 감옥에 넣어가지고 옥살이를 시키겠느냐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자기 정부가 들어서서 자기 대통령이 이분에 대해서 무슨 사면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그런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이를테면 국민 대화 이것을 이제 전제해서 새 정부를 출범시키는 것이 더 모양이 좋을 수도 있다. 그런 판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좀 다른데요. 우선 하나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수사 대상이 됐고 수사를 할 필요가 있으면 반드시 바로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과거 DJ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 후보 시절에 그 수사의 대상이 됐습니다. 뭐 30만 불인가 뭘 받았다 뭐 어쩌는 그런 문제로 뭐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때 검찰총장이 DJ에 대해서는 수사를 중단을 했습니다. 왜?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가 아닙니다. 대선 후보가 아니에요. 물러난 이제 하나의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선거의 어떤 쪽의 유불리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뭐 또 어떤 쪽으로 유불리로 작용할지 알 길도 없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구속이 되든 안 되든 뭐 그런 별개로 수사를 받는 것이 무슨 예를 들면은 뭐 보수 쪽에 또 유리할 수도 있고 또 야권 쪽에 불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는 유불리 문제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 하나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말하자면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그 말하자면 수사의 카드가 계속 존재하고 있으면 아주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한테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이걸 빨리 해야 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국민 통합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법이 그래요. 말하자면 헌법적 절차를 법적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그것이 일정 정도의 그런 기간이 경과한 뒤에 말하자면은 이 대통령은 사면권이 행사할 수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바로 사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닉슨 사건이 났을 때 뒤에 대통령이 포도였습니까? 바로 대통령이 되면서 사면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경우는 사법 절차가 끝나고 뭐 지금 3분의 2인가요? 그렇게 그 기간이 그 어떤 그 판결이 내려진 기간이 경과한 뒤에 이 특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런 저런 것을 감안할 때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가 장기화될수록 그에 대한 갈등은 장기화된다고 봐야죠. 지금 탄기국이죠. 탄기국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거 불복운동하자. 그래서 국민저항운동까지 발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가급적이면 매듭을 빨리 짓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제 탄핵 정국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는 대선 전국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뭐 대선이 지금 아마 5월 초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한 2달 남짓 남았는데 2달 지금 현재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는 문재인 대세로는 아직까지도 아주 견고하지 않습니까? 지지율에서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이 2달의 시간 지금의 구도가 바뀌기에 충분히 시간이 남았다라고 보고 계신지 아니면 뒤집기 쉽지 않을 것이다 보고 계신지 먼저 이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선거라는 것은 정말 그 역동적인 거거든요. 그 역동적인 과정이고 어느 날 갑자기 또 새로운 인물이 뭐 등장할 수도 있고 뭐 최근에도 보니까 이제
야권은 지금 참 구야권 지금은 똑같습니다만은 뭐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문재인 대세론이 아주 확고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글쎄 뭐 안희정 지사 또 뭐 이재명 시장이 도전은 이제 역동적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 벽을 넘기가 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 전망이에요. 어쨌든 거기는 이 중앙이 분명합니다. 기둥이 분명하게 형성돼 있고 이제 국민의당은 이제 안철수 손학규 대결 구도고 그다음에 뭐 김종인 전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와서 말하자면 아마 이분이 추구하는 바가 뭐 전국적으로는 비문연대, 뭐 그 중도 보수 대연합 뭐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구여권이 지금 사실은 보면 주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지지율을 가진 분은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밖에 없는데 제 생각에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번에 출마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그렇다면 보면 이제 홍준표 지사 정도가 이제 지금 뭐 약간의 그것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지지도를 뭐 받고 있다 분위기가. 그런데 이제 또 최근에 보니까요 무슨 뭐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지금 뭐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고 곧 이러니까 이제 거기서 또 새로운 이제 주자가 등장할 텐데 과연 그야말로 득표력이 있는 그것이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스타가 탄생할 수 있을지. 만약에 그래서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지 못하면 아마도 문재인 전 대표가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시기가 이제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너무 없어서 정말 극적인 스타 탄생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구여권 이쪽에 또 어려울 거고 안철수 전 대표라든지 손학규 전 대표가 또 그런 쉽사리 그런데 양보할 것 같지도 않고 해서 만약에 그 비문 쪽이 분열된다면 뭐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뭐 앞서가겠죠.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두 가지는 명백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소론이 강고하다는 것. 또 하나는 기울어진 운동장. 말하자면은 현재의 판세로는 구여권은 야권의 주도권 다툼을 하는 것이지 말하자면 정권을 승계하는 말하자면은 정권을 재창출하는 쪽에는 좀 어려운 것 아니냐. 그 야권의 주도권 다툼이라는 거는 이제 정권이 넘어간 이후에 그 야권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정당이든 지금 한국당이든 그 주도권 다툼을 하는 정도 수준 아니겠느냐. 그래서 뭐 구여권 내에서도 아까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김병준 아시죠? 저 노무현 정부 때 교육부총리도 하시고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전 대표가 비서실장이었대요. 또 지난번에 총리 지명자까지 되신 분인데 이분도 뭐 여권 쪽에서 상당히 대구 경북 지역이고 그래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는 이런 분들을 내세우려 새로운 인물로.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그렇게 점은 분명한 것 같다. 다만 선거라는 건 저도 뭐 11대 국회 때부터 정치부 기자를 했었습니다만 선거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말하자면은 3일 전에 하루 전까지도 바뀌고 돌발 변수라는 게 늘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완전히 선거판이 뒤집힌 경우를 우리 수없이 봐왔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뭐 북한의 핵 어떤 실험이라든가 돌발 변수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제 이 탄핵 전까지는 과거 청산이라든가 비리 적폐 청산 이런 것들이 핵심 이슈가 됐기 때문에 문재인 대선론이 강고했지만 이제 국민들은 뭘 판단하겠습니까? 그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매듭이 져졌고 앞으로 과연 우리나라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누가 더 발전을 시킬 것인가? 또 국민 통합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어떤 그 판단의 기준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 또 지지율의 결과는 많이 바뀔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2달이라 하면 선거 기간에서는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과거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 얼마 전에 끝나서 지금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가 2달 전에 이긴다는 생각한 사람도 없었고 말하자면 투표 며칠 전까지도 다 힐러리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 유명한 미국의 그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도 100% 힐러리가 이긴다겠지만 뒤집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재의 수준에서는 문재인 대선이 강고하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대선 주자들이 사실 탄핵 선고가 나온 다음에
발언 수위를 좀 낮추고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혹시나 갈 곳을 정하지 못한 보수층들을 겨냥해서였을까요? 지금 말이죠. 사실은 여론조사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고 교수님 말씀하시지만 정치라는 것은 굉장한 가변성이 전제가 되니까 예. 그런 점도 있지만 또 뭐냐면 응답률을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 대답을 하지 않는 사람이 월등하게 많다면 그 여론조사의 결과도 신뢰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되게 나 지금 이 상황에서 이야기하기 싫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샤이 보수 뭐 이런 축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의사를 지금 이런 격변기에는 내 생각을 정치적인 내 의사를 가능하면 그냥 숨기고 이 대세를 일단은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도 많을 테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미 대통령 탄핵이 결정돼 버렸잖아요. 네. 이후에까지 굳이 모진말을 한쪽에서는 모진말을 해가지고 이를테면 지금까지 어떤 향수나 정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하는 그런 정서가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그 감정을 해집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다음 반대로 또 대통령을 지지하는 척이 만약에 그런 후보라고 하더라도 계속 그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에 심대하게 반하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를테면 이제 이미 하나의 고비는 지나갔으니까 지금부터 이제는 모진 말을 하지 말자. 그다음에 정말로 국민 대화합, 통합 이것을 추구하는 진정한 국민의 리더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애를 쓸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분들이 모진 말이나 하고 이렇게 다니면 저 사람 앞으로 대통령 시켜놓고 큰일 나겠다. 만약에 그런 어떤 우려를 그런 걱정을 국민한테 끼치는 사람이라면 그건 자기 표를 자기가 잃는 게 될 테니까 지금은 아주 이제 보다 좀 점잖게 듬직하게 이렇게 국민을 안심시키는 이제는 갈갈이 찢어진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게 아주 절실히 필요한 때니까요. 이제 어쨌든 파면 결정이 이루어지고 났으니까 대선 일정이 확정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들 간의 정책 대결, 선전이 이제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두 분께서 물론 이제 문재인 대소로는 부정할 수는 없지만 나머지 후보들 중에서 이 후보는 상당히 콘텐츠가 있는 것 같다. 좀 부상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신 후보가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줘 보시죠. 지금 본인이 뭐 대선 나가겠다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님이 어떤 본인도 뭐 킹메이커는 안 하고 안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강력한 대권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지금 많은 정치 광폭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그런 어떤 빅텐트든 중텐트든 틀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한다면 한번 나서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정치적인 성향이라든가 뭐 보수와 진보를 왔다 갔다 했느니 뭐 과거에 이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 또 경제를 살 수 있는 능력에서는 충분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느끼고 또 한 분은 저평가주가 한 분이 있습니다. 손학규 지금 국민의당 들어가시려고 국민주권회의 의장입니다. 사실은 그분은 뭐 인품으로 보나 경험, 경륜 모든 면에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으로서 아무 손색이 없는 분인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지지율이라는 거 우리 국민들은 또 뭔가 카리스마가 있고 뭔가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을 원하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고 본인이 너무 도를 오랫동안 닦았어요. 강진에 내려가셔서. 정치 말하자면 복귀를 하려고 하면은 지난 4.13 총선 때 그때 뭐 김종인 대표도 내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쯤 내려와서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잊혀진 데다가 내려오자마자 또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나면서 존재가 묻혀버렸어요. 그렇죠. 또 선거가 이렇게 또 빨라질지 이렇게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라지고 그래서 제가 본인한테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대권 의지가 있고 모든 것을 갖췄다 하더라도 천시와 지리와 인하가 맞아야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또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길을 뚫어내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드는 사람이 지도자가 아닙니까? 하니까 많이 공감을 하시던데 그런 분 정도가 저는 뭐 가능성이 있는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왜냐하면 저마다 이제 시작하려는 분들 보고 제가 특정인 누가 이렇다 저렇다 뭐 그거는 하지만은 지금 보니까 그래도 만약에 이제 이분들끼리 만약에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면 어쩌면 더불어민주당 측,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이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유력하지만 지금 아까 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안희정 도지사라든지 또 이재명 시장이라든지 아주 경쟁력을 지금까지 속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돼버리면 그 이후에는 이제는 소위 이 통합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감안하게 될 테니까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그 점에서는 약간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여하튼 더불어민주당하고 대척점에 설 분들이 제 생각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 전 대표라든지 손학규 전 대표. 근데 손학규 대표는 저도 참 안타까운 게 왜냐하면 그 좋은 대중 정치는 대중 속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에 왕조 시대는 멀리 은거해가면서 때를 기다리지만 아니 세상에 이 바쁜 시대에 왜 가서 강진에 가서 그 산에서 몇 년 동안 그 좋은 시간을 다 허비하는지 그게 안타깝고. 근데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 안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남재준 전 국정원장 그다음에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운찬 또 김병준 아까 말씀하신 김병준 전 실장이라든지 또 정운찬 전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책적인 또 장점을 들고 나올 테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런 분들이 정말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에서 모여가지고 하나의 후보를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이건 좀 게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참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이 워낙 개성이 뚜렷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어우러져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휴일인 오늘 또 어제만큼 포근하겠지만 오후부터는 중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네,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4.4도로 아침 공기도 한결 부드러운데요. 낮에는 서울이 13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평년보다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하늘빛은 흐리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봄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흐린 하늘에 공기도 뿌옇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은 오전까지 일시적으로 농도가 높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이 껴있고 먼지와 안개가 뒤엉켜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오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3도, 청주와 대전 16도, 전주 16도, 대구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와이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